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거시경제학을 하면서는 좀 중심적으로 이번에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그 현대 주류 경제학을 좀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 경제학파와 대별되는 우리 이거 다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고전 경제학파와 대별되는 케인즈주의자의 케인즈 혁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런 케인즈주의자에 맞서서 등장했던 통화주의자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었는가? 그죠? 통화주의자 그러면 뭐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또 신자유주의니까 무조건 이 나쁜 놈의 버러지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과연 그 버러지들인지 그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나왔었던 또 반박하면서 나오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공급주의자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고전학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나오는 우리 케인즈학파까지 이런 현대 주류 경제학을 이끌고 있는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왜 우리가 지금 경제학과 나왔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경제학 책을 보면은 주로 경제학 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어떤 이런 사상적 흐름과 계보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훨씬 더 그게 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론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원론 책이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뭐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은 예를 들면 프로이드, 뭐 융 이렇게 쫙 전개되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심리학이라는 어떤 학문인지 이전까지 정리된 종합적인 측면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가보죠. 자,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번에 우리 이틀 동안 걸쳐서 우리 미시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는 게요. 이 경제학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전번에도 많이 와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정운찬 씨, 뭐 이중구 선생님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우리나라 최고 대부인데 어쨌든 미시라는 거는 기업과 기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거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공항일 때는 당연히 물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물가는 낮죠. 물가는 낮아요. 그리고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죠. 소비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럼 모든 기업이 괜찮아요? 1분 주거 떨어져 나가요. 1분 주거 떨어져 나가죠. 그럼 그때 주거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은 알고 보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에요? 없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도 지금 그런 논리 많이 하죠. 오케이? 네, 무슨 기업 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요? 좀비 기업. 그렇죠. 저 논리예요. 경기는 어차피 순환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논리를 경기는 어차피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자칫 정책을 잘못 쓰면 이때 뭐 해야 될 기업이 죽어야 될 기업들이 무슨 기업으로 살아남아? 좀비 기업으로 살아남아 경제를 좀 먹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저 당시 사고방식입니다. 자, 저 사고방식 지금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듣죠. 네. 공항을 놔둬라. 경제는 순환한다. 오케이? 이것이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 논리가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왜? 자본주의 경제가 들었으면서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뭘 봤느냐? 자본주의 경제가 들었으면서 그전엔 몰랐어요. 경제가 괜찮은 게 아니라 뭐합니까? 순환합니다. 경제가 순환하는 이유는 뭐죠? 이때는 경기가 좋을 때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뭐가 많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죠. 서로 물건을 사러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물가는 싸지겠습니까? 비싸지겠습니까? 약자 쓰지 말아야지. 물가는 뭐 하겠어요? 서로 살려고 그러니까 비싸죠. 맞죠? 자, 이때 서로 다 투자해요.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럼 서로 다 돈을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빌리려고 그러겠죠. 서로 돈을 막 빌리려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요? 비싸져요? 금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물가도 높고 금리도 결국은 높습니다. 물가도 계속 높아지고 금리도 높아졌어요. 딱 왔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저 정점에 달했어요. 여러분이 소비자예요. 물건 사요, 안 사요? 물건이 싸요, 비싸요? 예. 네. 은행에다 돈 넣으면 이자 조금 줘요, 왕창 줘요? 예. 네. 그래서 경기는 저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동순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쭉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물가는 뭐 하겠습니까? 싸요, 비싸요, 이제? 싸질 대로 싸졌죠? 그리고 금리는 뭐 해졌어요? 금리는 뭐 해졌어요? 낮아졌죠. 그럼 여러분이 소비자예요. 이제 물건 사요, 안 사요? 이 은행에다 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그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자, 봐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쯤 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돌려 세운다면 이렇게 되죠. 이때 마땅히 뭐 해줘야 돼? 경쟁력을 잃어서 없어져야 될 기업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 논리였어요. 시장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된다.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주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도. 중첩 가격 결정 모형. 이 사람이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얘만 머리를 갖다 딱 이렇게 들어 세웠죠. 그죠? 괜찮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자, 저건 무슨 의미랄까요? 우리 옛 속담 있죠. 모난 돌이 뭐 맞는다? 정 맞는다. 여러분이 다 식당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김치찌개 5,5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알아요. 이제 김치찌개 6,000원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도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6,000원 받았어요. 괜찮아요. 제일 먼저 망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저게 또 논리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요? 제품의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뭐하다? 비싸다, 싸다? 싸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멘트 경제학 보시면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건데 잘 보시면 재밌죠? 그죠? 일반적인 재화들은 뭐다? 시장 가격보다 싸다, 비싸다? 비싸다, 싸다, 지금 논리가. 싸다라는 거죠. 근데 저 책 가만히 읽어보시면 재화 중에서 시장 가격보다 비싼 재화가 있어요. 뭘까요? 경제학 책 읽어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케인즈, 새 케인작파도 결국은 시장주의였거든요. 우리 친구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왜? 앞으로 일할 친구니까. 노동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 그럼 노동 가격은 왜 시장보다 비쌀까요? 여러분의 노동 가격은 왜 시장 가격보다 비쌀까요? 사장 해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나 사장 해봤다. 자영업 아시지 않으세요? 네. 종업원 쓰셔보셨죠?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종업원 쓰다? 이 표현 이상한 건가요? 괜찮아요. 하여튼 종업원을 고용하고 계시죠? 종업원님들을 모시고 고용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 업종에서 선생님 판단에는 그 업종의 평균 종업원의 급여가 예를 들면 연봉 3,000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연봉 3,500 주고 직원을 고용하셔야겠다고 생각해요? 2,500원 주고, 2,500 주고 고용하시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좀. 자, 하나도 이상하실 게 없어요. 왜? 어떤 고용주가 내가 3,500원 주고, 3,500만 원 주고 고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고용주는 착한 고용주일까요? 합리적 고용주일까요? 착한. 이렇게 아직 순수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아직도 아름답죠. 막 아침에 세상은 미세먼지예요. 세상은 그런 봄 날개가 아니라 왜? 그 고용주는 착해서 3,500만 원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3,500만 원을 줘야지 이 친구가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서 발생하는 내가 그 노동을 성숙시키게 투자된 비용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취업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요, 낮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낮은 나라죠. 굉장히 낮은 나라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나라 취업률 거의 90, 실업률 몇 프로 나와요, 우리나라? 4% 뭐 이렇게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취업률이 몇 프로예요? 96%예요. 근데 고용률은 우리가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그것도 낮은 편이죠. 그것도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주부. 네. 네. 실업률이 높은데 고용률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겠어요? 다시 뭐는 높은데 실업률은 높은데 고용률이 높은 나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게 복지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율이 높아요? 실업률이 높죠. 하지만 거기는 여자도 결혼하고 다 어때요? 일하죠. 그러니까 무슨 율은 높아요? 고용률은 높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나라 경제 구조를 볼 때 실업률도 보고 반드시 무슨 율도 봐야 된다? 고용률도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실업률과 더불어서 무슨 율? 고용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하면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층, 이게 언제 작년 2월? 작년 8월 거? 청년 실업률이 10%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통계로만 10%니까 대단한 건데 체감 실업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맞겠죠? 청년층이 느낄 때는 23%.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다. 청년들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것도 엄청난 거죠. 왜 23%면 체감 실업률이 엄청난 거예요? 저 실업률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쳐요, 안 쳐요? 안 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은 다른 나라보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건 맞아요. 왜? 다른 나라 20대에 비해서 우리나라 20대는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가장 큰 원인 맞춰보세요. 예, 예. 군인이 우리는 징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아니라 많이 가잖아요. 그죠?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은 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거기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뭐가 1등이에요? 대학 진학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는 고용률은 형편없는 거예요. 고용률이 형편이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실업률은 잘 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20대가 체감 실업률과 저거 보셨잖아요. 체감 실업률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하고 진짜 청년 실업률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